오늘 이만가 북한에 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또 충격적인 이야기 예. 또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어떤 사건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네,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어마어마한 엘리트와 경제인들이 대거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경제는 10년을 후퇴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떤 사건인지 신문을 부신 남자 신분함이 제가 어떤 사건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1983년 10월 9일 사건입니다. 예. 예. 전 대통령 방문 범하서 대폭발 사고. 서 부총리 등 15명 사망. 이쪽 보시면요. 아웅산 국립묘지 참배 대기 중. 대통령 도착 전 발생 16명 부상. 여기서 좀 약간 특이한 점을 좀 발견을 제가 했는데, 이날 신문에 이 기사 딱 하나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조금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호해 아니야? 호해죠, 이게 맞아요. 호해. 호해입니다. 1983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인데 한 장만 딱 나왔어요. 지금 보신 이게 신문 전체였고 일요일에는 동아일보가 발행을 안 했던 날이에요. 신문사들이.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날 호외. 그러니까 정규 발행하는 그 호 이외의 보도를 하는 호외를 저희가 급하게 발행을 했고요. 저때 당시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의 충격보다 더 큰 사건으로 우리가 호해를 발행했었던 때입니다.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그날의 기억 함께 보시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유가족들의 애통한 눈물과 몸부림, 그리고 숙연한 헌화와 분향 속에 진행된 여의도 광장의 국민장 연결식. 저희가 5살 때여가지고 조금 좀 커가면서 이제 아웅산을 하면 약간 빨치장 같이 산에서 이렇게 뭐 테러가 났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아웅산인 줄 알았어요. 예, 진짜. 아 근데 있어, 많이 있어. 그게 이제 지명이 아니잖아요, 아웅산이. 그러니까 아웅이라는 산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의 독립 영웅이자 이름이죠. 국부죠, 국부. 예. 나도 산인 줄 알았어. 나도 산인 줄 알았어. 근데 아웅산 장군 같은 경우에는 국부이기 이전에 진짜 정말 거의 뭐라고 해야지? 약간 신적 존재인데. 어떤 인물인가요, 아웅산? 아웅산 수치라고 있죠. 지금 같은 연금들이 있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그분의 아버지. 그렇죠. 제국주의 소나기에서 버마 국민들을 구원해낸 어떤 그 신적 존재. 그곳은 어디예요? 아웅산 묘지라고 불렀던 곳인가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 사절들이 웬만하면 그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공식 방문하는 데가 그렇지. 국립묘지잖아요. 어느 나라 가든. 근데 그것처럼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아웅산의 묘지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요즘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사건은 미국의 9.11 테러나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겪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 혹은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국제사회에 충격이 컸던 사건이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한 나라의 행정부 전체가 한 장소에서 일시에 몰살된 사건입니다. 그때 사망했던 분들을 보면 17명이 순직을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숨졌고요. 경제수석 숨졌고요. 외무부 장관 숨졌고요. 미얀마 대사부 숨졌고요. 경제부총리 숨졌고요. 국회의원 숨졌고 그때 돌아가신 심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개그맨 심영섭 씨의 아버지로 맞아요. 예, 알려져 있는데 심영섭 씨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보시면 행정부 전체 수반이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따라서 버마, 미얀마 순방에 동행을 했었고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에 일거에 다 사망했습니다. 어허. 이만갑에서 정말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진짜 이분을 뵙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휴민트. 예. 당시 아웅산에 계셨습니까? 아웅산.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계셨죠? 제가 이기백 장군님이 합참의장을 하셨는데 그때 이기백 장군님 부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사안이 없어서 행정착오로 제가 고참인 줄 알고 저를 그 부관으로 뽑았는데 어렵게 데려다 놨는데 데려다 놓고 보니까 중위로 진급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분 부관을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와. 육군본부에 계실 때 하고 2군 사령관 하실 때 그리고 합참의장 하실 때까지 이제 부관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장군님께서 그때 약간 너무 성숙해 보이셔가지고 B급이 되셨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행정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셨습니까? 예, 저는 당시에 문화방송의 카메라 기자로 청와대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정을 저희가 근접해서 촬영을 하고 또 밖에 나갔을 때도 또 근접해서 촬영하고 또 해외 나갈 때도 같이 동행해서 같이 그런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 아웅산 묘소에 가면은 아웅산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을 찍고 그 장소에 바로 중앙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공식 수행으로 오셨던 분은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네. 그 순간에 그냥 꽝 하고 터지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크다란 먼지가 그냥 막 쌓이면서 흙먼지하고 막 나무가 떨어지면서 그 전체가 아비규환이었고 이거 말할 수 없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소리를 알 수가 없을 정도 뭔가 쏟아지고 있어요, 계속. 안 다치신 거예요? 야, 어머 어떡해 진짜. 일어나시다 우리 여긴데. 어머머머 어떡해. 저기 빨리 빨렸어 어떡해. 천장이 아예 지금
너무나도 충격적인 영상을 보셨고요. 지금 처음에 귀 막은 남성분이 예. 바로 그 전데요. 저희 선배 임치현 선배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갑자기 꽝 터지는데 이 고막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이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순간이 잡힌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허탄이 위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은 그 지붕이 가운데가 하늘로 떴다가 내려오면서 그 많은 그 나무라든가 그런 석가래 같은 거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날 자주 울면서 찍었어요. 울면서. 예. 저는 그 비공식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지 않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서니까 그날 일정을 아침에 확인하는데 그 상황실에서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가지 않도록 돼 있는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도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 삼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저보고 하여튼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필름도 한 100통 가져간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한 200개, 300개 가져가고 그랬는데 버마에 도착해서 이걸 작동을 시켜보니까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방전이 되는 겁니다. 이 카메라, 이 배터리가. 두세 방만 찍으면 이게 꺼지는 거예요. 그날도 카메라를 들고 이제 현장에 이제 모시고 갔는데 시작 2, 3분 전에 배터리를 가지러 저는 이제 그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주차돼 있던 데가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세단 세 대하고 이 저 경호하고 범하기하고 태극기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이 들어오는데 저는 영락없이 이제 대통령 오실 시간이 됐으니까 그 당시엔 전두환 대통령 차량에 또는 그 오시는데 경례 잘못하면 그대로 그 처벌받던 때예요. 그래서 경례를 딱 하고 주차장에 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원곡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지금도 눈에 보이는데 가운데가 꽝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하여튼 뛰어갔습니다. 그쪽. 차에 잠깐 가신 그 찰나에 터진 거네요. 도착해서 한 1분도 한 몇 초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기백 장군님 계십니다. 중간쯤 갔는데 이제 화약 냄새가 막 나고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막 피 묻은 사람이 나오고 권총 빼들고 무전기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르고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의장님이 살아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터지는 거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겠구나.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고 딱 들어갔는데 누워 계시는데 여기 머리가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영상에 여러 사람이 보이는데 한 사람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의장님만 기억이 나는데 어깨를 붙잡고 딱 끌어내니까 야 아파 들 것 갖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들 것은 없고 이렇게 보니까 넉가래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주워와가지고 정복 벗어서 베개 만들고 그 주변 분들한테 모시고 나오자 그래서 아까 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아까 그 들 것 같은 거에 실린 분이요? 네, 그 마지막에. 이 사진 혹시 선생님 두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건 직전에
폭파전 직전에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인데요. 예. 예, 여기 이게요? 예. 이 사진이 그 아웅산 이렇게 큰 그 묘소 안에 앞부분에 공식 수행원들이 두 줄로 섰어요. 그 바로 폭파되기 바로 전에 서로 담소하고 있던 그런 장면. 이 당시에 맨 끝에 있던 분이 이기백 합창의장이고 맨 끝에 있던 두 분만 살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17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들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일거에다 돌아가신 거거든요. 당시 이제 테러로 희생된 분들 중에서는 서석준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재희 경제수석 이분은 사실 당시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가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손실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또 그 이범석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그 빛을 보게 될 그 국방 정책을 설계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런 인재를 잃었고 한병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법철학계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법철학. 지금까지도 뭐 교과서처럼 인용되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이 목숨을 잃으신 거죠. 이 희생자 중에 정계 인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 동아일보 이중현 선배가 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순직하셨습니다. 이중현 선배가 이제 보도 사진을 담당했던 선배였고 당시 정치부의 최규철 선배랑 그다음에 이중현 선배가 이제 짝으로 갔던 거예요. 최 선배는 팬 기자로 그 현장에 있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이 선배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출국 전에 사진을 좀 생생하고 선명하게 찍어보겠다고 좋은 사진 찍겠다고 그 직장 카메라 렌즈를 사서 들고 간 거예요. 아이고. 비쌌을 텐데. 근데 거기서 이제 목숨을 잃은 거고 원래는 뒷자리였어요 이 선배가. 근데 그 앞쪽에 있는 선배한테 부탁한 거야. 선배 내가 좀 좋은 사진 찍어서 다 줄 테니까 나 좀 앞으로 가서 자리 좀 바꿔줘라. 또 바꾸고. 김 선배, 난 자리 좀 바꿔요. 기자로서의 혹시? 네, 또 바꾸고 하다가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건데 보도 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거장이라고 할 수 있던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 이중현 기자는 서울에서 그 전용기 타고 갈 때 바로 제 옆자리였습니다. 이중현 기자.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계속 같이 갔는데 그 현장에서도 가장 센터에 신문사 풀로 간 이주연 기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터지기 전에 제가 이주연 기자 보고 대통령이 곧 들어올 테니까 제가 바로 그 자리로 갔다 올 테니까 이 자리를 맡아달라. 그 말 하는 순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터지고 나서 혼미박산하고 뭐 저희들은 찍고 밖으로 나가서 막 찍고 그런 바람에 현장에서 이주연 기자가 죽은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다 수습하고 다시 나중에. 귀국할 때 옆자리에 이주연 기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주연 기자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정말 오면서 무지하게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끔찍하고 잔혹한 테러 사건에는 어떤 권력과 야심을 채우려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썬킴 교수님, 도대체 누가? 이제 배우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모든 증거는 범행 현장에 있고 물증을 찾아내면 배우가 드러납니다. 그렇지. 너무 수법이 똑같았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 6월 22일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 있지 않습니까? 현충원. 현충원 현충문을 똑같이 지붕에 크레모아 지뢰를 설치해가지고 북한 공작원들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했었어요. 수법이 똑같아요. 현장에 총 3개의 폭탄이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뭐 베트남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군이 사용했던 크레모아 지뢰라고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터지는 그 지상에 설치하는 지뢰가 있거든요. 구슬 같은 게 팍 나와요. 아이언볼이라고 해서 최대 700발이 들어가요. 빵! 이게 자탄이 터지는 거죠. 한 방향으로.
그거 2개랑 그다음에 소위탄이 설치가 돼요. 소위탄이 뭡니까? 소위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945년 미군의 도쿄 대공습 때 도쿄 시내를 다 날려버려가지고 20만 명의 시민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그 폭탄. 아까 현장 내용 봤을 때 소위탄은 안 터진 것 같아요. 소위탄이 안 터졌어요. 소위탄이. 터졌으면은 그때는 그건 진짜 끔찍한 거기에 살아남는 사람이 그럼요. 그러면 현장에 소위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레모아 지뢰 2개랑 소위탄 하나가 설치가 되는데 크레모아 지뢰 하나가 터져요. 그리고 2개가 이제 불발탄으로 발견이 되는데 방금 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소위탄이 터졌다고 하면은 현장은 정말 흔적이 없어요. 지옥이지. 그럼. 자, 원래 그러면 소위탄까지 터트리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또 원격 조정으로 지금 리모컨으로 이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 리모컨 안에는 일본 H4의 배터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쓰는 배터리예요.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밝혀지겠죠. 그게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버마 당국은 애초 혐의를 우리 쪽에다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 소행이다. 북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쪽은 맹렬하게 그 주장을 했는데 버마 당국에서는 전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했는데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차라리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완전히 버마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했고 버마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자기네 주권을 집착하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수사 결과가 확실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었다 하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됐으니까 결국은 잘 된 건데 한동안은 한 달 정도가 한 달 넘게 그게 루머가 막 무성할 때죠. 루머가 많고 이런 거고 또 버마가 당시 뭐 비동맹이었지만 사회주의 쪽에 친 성향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에서는 북한의 말을 더 많이 믿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모든 증거가 사실 북한의 소행임을 가르친 거고 가르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안기부 조작이었다고 그런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 사회적 배경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뭐냐면 지금의 미얀마 상황이에요. 미얀마 상황이 방주가 80년이고 그때가 83년이잖아요. 군부 독재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거 김재규 또 아니냐 안에서 내부에서 권력 내부에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전두환은 또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건 그렇다면 내부에서 또 뭐 조작극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루머가 무성했고 그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마 쪽도 뭐 한국을 막 지목하고 이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루머가 그러니까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세동이 혹시 이게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내부 소행이다라는 음모론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음모론은 버마는 북한이랑 친구다. 버마가 한 거다 이거는 이런 식의 음모론이 있었고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버마가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끝에 이거 북한 소행이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충격이 어마어마했대요. 상상도 못했대 버마는 북한이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까? 왜 꿈이었을까요? 북한은 왜 이랬을까요? 원인이 뭔가 광주 사태였어요. 광주 사태에 대한 북한의 대처라는 거는 전두환을 암살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한국 내에서도 상당히 포옹이 있으리라. 뿐만 아니고 그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안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중선동을 위해서 광주 저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남한 정부의 그 혼란 상태를 만들 수가 있죠. 국내에서. 왜냐면 지도부 전체가 만약에 그랬다면 국가 수반까지도 만약에 이거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17명의 희생자를 만들어낸 북한의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제1 목표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아남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자,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의 돌발 첫 번째 14일 전 결정된 방문입니다. 이게 정말 돌발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이제 미얀마 그 당시 버마 방문은 2주 전 14일 전에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버마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산유 대통령이 있었지만 약간 허수아비 바지 사장이었고 그냥 군부 정권이. 그렇죠. 그다음에 내윈 의장이라고 해서 상황으로 앉아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팩트는 뭐냐면은 이 버마의 그 당시 이제 모든 그 군 정보를 담당하던 틴우 중장이라고 있었어요. 내윈 의장과 약간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5월 그 1983년 5월에 숙청이 돼버려요. 틴우라는 정보 총책임자가 숙청되고 정보원들이 다 숙청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거기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치안이 공백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순방을 결정짓는 모든 청와대 스태프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이범석 외무부 장관도 말렸어요, 대통령을. 근데 이범석 외무부 장관 돌아가셨어요. 그때 미얀마의 치안 상황은 썬킴 교수님 말했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이제 하나가 이제 국내 통치형인 그 설이 있죠. 그 내윈이 그러니까 미얀마가 당시 한국과 똑같이 7년 단임제 헌법을 갖고 있는데 7년? 예,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국정자문위원회를 그것도 있었잖아요. 상황 쓰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바지 사장을 대통령을 만들어버리고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 누구를 세운 다음에 자기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이제 배우러 간다는 측면도 있고 제1세계에서 환영받을 수도 없거든. 제1세계, 2세계에서는. 왜냐하면 광주 이걸로 쿠데타로 지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3세계로 가는데 제3세계는 여태까지 누가 장악을 했냐면 북한이 장악을 했어요. 비동맹 외교. 근데 범하란 말이에요. 사회주의권이거든요. 이걸 하나 끌어들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1점이 아니라 2점 따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지, 의미가 있지. 그것 때문에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북한 걸 빼오는 거니까. 그렇지. 자, 우연과 뜻밖의 상황들로 점철되어 있는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돌발 상황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의 목숨을 살린 치명적이고 중대한 두 번째 돌발이 일어납니다.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의 돌발. 오해가 부른 간극 4분. 오해가 부른? 자, 진중권 교수님,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10월 9일 그날 이상하게도 운수가 좀 나쁜 날이었습니다. 운수 나쁜 날이었어요. 예. 원래 그 일정대로라면 오전 10시 15분에 미얀마 외무상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분에 같이 출발해서 30분에 도착한다 현장에 그 행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그 일정을 전달하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돼버립니다. 약간 늦어집니다. 늦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좀 상당히 기분 나빠했던 것 같아요. 돌발 행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약 4분간의 지연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 4분이 또 목숨 살린 거죠. 그렇지. 그 4분이. 외무상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는 얘기가 가장 주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택시를 타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도로에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택시가 없었대 또. 뭔가 화가 났다는 그것도 묘하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늦어지는 게 기분이 나빠서 나도 조금 이따 갈래.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도 출발을 해가지고 4분 늦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빨리 밟자 이래도 되긴 됐는데 굳이 뭐 밟을 필요가 있냐. 바로 조 앞에 그 아웅산 묘소가 있는데 원래 스피드로 가자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4분 늦게 도착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생사를 오가는 순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웠던 거예요? 가까웠죠. 폭파될 당시에 전두환 씨가 아웅산 묘소 도착하기 전까지 1.5km. 그러니까 차로 2분. 차로 2분 거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보이잖아요. 구름 올라오고 연기 올라오고 이러니까 차량이 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아웅산 묘소 인근을 빠져나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게 이제 그 한 가지 설명인데 그 외교부 장관이 영빈관에 와서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장에 맞아요. 같이 같이 가야 가기로 하는데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출발이 대통령이 늦어져가지고 늦어졌다. 그 늦은 사이에 무슨 뭐 진원 나팔 소리가 나고 또 하나 당시 그 미얀마 주자 우리나라 대사가 키가 좀 크고 대머리가 부서지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으로 볼 수가 있었다. 그분이 들어가니까 북한 그 공작원들은 오해하고. 대통령이 도착한 거다. 그다음에 그 차에 태극기를 꽂고 가요. 그러니까 대사가 공식 행사에 가니까 태극기를 꽂고 가죠. 그러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했다 생각을 하고 그걸 잘못 눌렀다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얀마 한국 대사가 일단 머리가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과 비슷한 스타일이고
또 거기다 또 특별히 비서실장은 보통 대통령과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또 당시에 한병천 비서실장이 또한 머리 스타일이 똑같았어요. 야. 당시 대통령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먼저 대통령 두고 먼저 그 행사장에 도착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겠네요. 묘한 상황에. 뭔가 영화 같다. 근데 진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돌발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몇 가지 우연이 지금 사실 여기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돌발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같은 시간 아웅산 묘소 테러를 준비하고 있던 북한 공작원들에게도 돌발 상황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북한 공작원들을 도망치게 만든 만년필. 와. 만년필. 와. 제가 이 만년필 뚜껑을 여는 순간 오늘 도망가셔야 됩니다. 만년필이네요. 이게 만년필인데 만년필 하나가 뭐 대단한 건가 싶은데 여기에 얽힌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단 테러범들이 어떤 테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잘 보이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테러범들이 소위 명당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아웅산 묘소 인근에 있었던 차량 정비소인데요. 불과 바로 몇 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인근 거리에 차량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확 드러나는 게 아웅산 국립묘지 주변에는 저격수가 배치될 만한 곳이 없어, 다 숲이에요. 다 없어, 숲이에요. 없어. 맞아요. 도로변에 굉장히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테러범들이 저 차량 정비소에 몸을 숨기려는 결정도 대통령 일행이 들어오는 그 차량의 진입 상황을 몸을 은신하면서 다 지켜봐야 할 장소로 딱 용이했기 때문이죠. 아웅산 국립묘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네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북한 테러범 2명이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뜻밖의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저 차량 정비소 사장이 와서 말을 거네요. 누구한테? 테러범들한테. 이게 수상한 사람들이 생김도 다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사람 매수한 게 아니구나. 아웅산 말로 야 나 저 정비소 사장인데 니들 뭐야? 여기 있어. 니들 뭐야? 그러니까 북한 테러범들이 여기서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인 척 해요. 치나, 이어메이어, 짱이어마. 그런데 차량 정비소 사장이 봤는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야 필담을 하자. 정비소 사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침 북한 테러범 포켓에 만년필 하나가 꼽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정비소 사장이 에이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거 펜 놔보라고 펜 줘보라고 해서 북한 테러범 포켓에 있는 만년필을 딱 꼽아드는데 그때 펜이 뽑혀 가잖아요. 이거를 지켜보는 북한 테러범 얼굴이 사색이 됐겠네. 사색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걸 열면. 어떡해. 오마이갓. 야, 왜? 김일성? 혹시 리모컨 같은 거 아니에요? 리모컨. 이 만년필은 일종의 부비 트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자행했던 테러의 도구는 아니고 자폭용이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뚜껑을 열었을 때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황당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만약에 그 정비소 사장이 필담을 하겠다고 펜을 뽑아 가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뚜껑을 열었으면 거기서 바로 터지는 거죠. 바로 터지는 거죠. 어쨌든 이 정비소 사장한테 다시 만년필을 뺏어서 막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 더 뒤쪽으로 밀립니다. 공원으로 이번에는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들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그 공원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황 파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소에서 한번 공원으로 밀리고 공원에서 야 이거 여의치 않으니까 한 번 더 밀립니다. 그래서 공원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이게 디테일한 테러. 전두환 전 대통령을 눈으로 보고 폭발을 터뜨리지 못했던 실패의 원인으로 돌발이 겹쳐져서 작용하게 됩니다. 정비소 사장. 플랜 B, 플랜 C 이런 게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좀 진원국 뭐 그거 얘기 뭐예요, 이게? 얘기도 있는데 그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돌발 상황이기도 하죠. 방금 말씀하신 뭡니까, 게 그게? 예정보다 빨리 연주된 진홍곡의 정확히 얘기하면 나팔 소리. 이게 문제인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일단 일화하고 이것도 설이고 뭐 세 분의 전문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오류가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주시는데 일단 알려진 건 뭐냐면은 되게 겸손한데.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아닙니다. 항상 야사와 정사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죠. 그래요. 일단 그 진원곡을 일단 군악대가 거기 현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분 먼저 연주 리허설을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밖에서 있던 테러범들은 이게 리허설인지 아니면 진짜로 연주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멀리 떨어졌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리허설하는 걸 듣고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을 했구나. 도착을 해야지 진원곡이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터뜨렸다. 그래요. 설이 있다. 지금 말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현장에서 진원곡이 길게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길게 울리지는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행사에는 경호원들이 검사를 합니다. 몸을 다 뒤지고 가지고 있는 장비를 전부 검색하고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지 눌러보라고 그러고 사진을 찍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카메라 이렇게 들여다봐요. 버마에서 온 사람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그날 버마에 있는 나팔수가 2명이 있었는데 제 앞에서 경호원이 나팔을 보고 나팔을 불어보라고. 근데 그 불어보라는 게 곡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카메라를 누르듯이 자기가 어떻게 나오나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진홍곡을 연주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삑 나팔 소리는 밖에 들릴 정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정도 들리는 거지 막 그렇게 거창하게 뭘 들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닙니다. 기존의 그 나팔 소리가 결국엔 신호였다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현장에서 파악하시기에는 그 나팔 소리가 신호의 역할을 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웅산 묘소에 뭐 군악대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디 가면 뭐 진흥국 불 때 왜 트럼펫 둘이 그냥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한 2명이 왔던 것이고 의전 행사가 거기에 뭐 크게 뭐 이렇게 배치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기자들 몇 명이고 아주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나팔 소리 때문은 아닐 것이다. 아닙니다. 정말 두 분 다. 소리는 바뀌네. 그 진원곡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가지 톤으로 그냥 연습 삼아 부는 그런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나서 딱 쳐다보는 순간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주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 책을 쓰느라고 강민철하고 감옥에 같이 있던 동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강민철 이야기는 이래요. 전부 다 아니었고 대통령이 늦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고. 첩보로? 예. 왜 그러냐면은 영빈관에 자기 첩자가 있었대요. 자기네들 첩자를 거기 침수해놨기 때문에 그 첩자가 늦어지고 한다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줬대요. 영빈관에 북한 공작원이 첩자를 넣었다고요? 넣었다고요. 누구를 매수했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뭐 거기 접대원이나 뭐 이런 종업원을 그래가지고 늦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언제 도착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도착을 하면은 뭐 한 5, 6분 정도 기다리다가 이걸 누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찾아버렸대요. 그게 저절로. 저절로? 그러니까 실수로 아니요. 들어보세요. 강민철의 이야기는 모든 게 다 제대로 생각대로 다 예정대로 되고 있었는데 왜 터졌는가? 1970년에 현충원에서 클레이모 지로로 박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저절로 터져버렸잖아요. 네네. 똑같은 실수였다고 그래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그 미군들이 베트남에 쓰는 건 장글에서 썼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멀리서 전파로 작동을 시켜야 해요. 근데 큰 도시 같은 데서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오작동 찬스가. 전파. 그래서 제가요 그 현장에 누가 무선기를 갖고 있었나 했더니 한 7개까지 셀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전파 하나가 그걸 건드린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터지기로 한 시간은 제대로 맞은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전두환이 언제 도착한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고 몇 분 걸린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고 도착하고 들어가서 시기 시작되면 그때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강민철 얘기는 그거예요. 하느님밖에는 알 수가 없다. 예정 시간보다 몇 분이나 빨리 터진 겁니까? 한 5분 정도 빨리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발의 차이입니다.
ငုတ်သွားတယ်ရေငုတ်သွားတယ်ဘာလဲရေငုတ်လိုက်ပြီးတော့အဲ့မှာကျိုးနဲ့တုပ်ပြီးတော့ပြန်တက်လာပြီးတော့တမောပေါ်လို့ဆွဲဆိုပြီးတော့ကားဒီပတ်ပြီးသူ့ရောနဲ့ဒီပါလို့တော့ဝါတယ်သူ့ပြေတော့အဲ့ဒါနဲ့ဆွဲတယ်လိုက်တော့အဲ့တော့မှဘုံကအဲ့မှာကွဲသွားတာသူကခုနဖောင်တင်ဘုံခုနသူလူတွေဖောင်တယ်လက်ကဘယ်လိုလဲဒီကောင်ပြက်သွားဒီကပြက်သွားဒီကောင်ဒါ 두 명의 테러범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경찰서를 빠져나와서 도망간 한 명이 남았어요. 테러범 3명 중에서. 그게 바로 강민철이에요. 나중에 선생님이 만났다는. 강민철. 마을 도망칩니다. 민가로 숨어요. 민가에 숨는 걸로 모자라서 쓰레기 더미 사이에 이제 숨었는데 당시에 미얀마 당국이 군 400명 넘게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그냥 포위해버려요. 그래서 포위망을 좁혀가다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 숨어있는 강민철까지 찾아낸 거죠. 그때 강민철이 들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수류탄이었어요. 협박을 하기 위해서 안전핀을 뽑았는데 그것도 터져버려요. 어머야. 그래서 강민철이 한 팔을 잃어버려요. 그때 강민철이 조국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아, 나를 애초부터 구할 생각이 없었구나. 일부러 터지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닐 테고. 어떤 사람의 그런 결정을 보면 동기가 하나인 경우는 없어요. 여러 가지 동기가 겹쳐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배신당했다 그거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거기 잡히고 그러면 북한이 움직여줄 줄 알았대요. 자기네들 구해주려고. 근데 전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 잘라버리고 외부 뉴스를 보니까 이제까지 그 받은 교육들이 다 그 사실이 아니구나 그러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내 생각엔 이래요. 이렇게 한참 젊은 때고 25살. 그다음에 이성 교제가 거의 없었어요. 여자 손목도 한 번도 못 잡아봤다고 본인 친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생의 소원이 결혼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결혼하면 굉장히 뭐 좋은 일이 있는 걸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강민철은 잡혀서 한국으로 옵니까? 아니죠. 버마에. 버마예요? 예, 예. 처음에는 그 재판을 받은 다음에 모두 사형이었어요. 근데 버마는 사형하는 법이 거의 없대요. 아웅산 살해범들을 사형하고 그 다음에는 사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둘 다 사형을 받았어요. 그 김진수 소장하고 강민철 둘 다 사형인데 그 무기로 감형이 됐어요. 강민철은. 무기? 네, 그 김진수 소장은 교수형을 당했고. 강민철은 자백을 했으니까 감형이 됐겠죠. 예, 그것 때문에 감형이 됐어요. 수형당했고 한 명은. 그러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죽었어요. 2008년에. 2008년. 사실은 그 책을 쓴 거는 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듣고 썼어요. 완전히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 그러면은 그 죽기 전까지 미얀마 감옥에서 살았던 거네요. 인세인 감옥에서 하루 두 끼 그거 먹고 그러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김일성 집단이 저지른 이번 버마 폭거는 국가 원수인 본인에 대한 위해 기도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중대한 도발 행위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힘의 응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집단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때 제가 하루에 2번씩 본국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 선배들이 지금 포탄 까고 하여튼 한 방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여기서 경관원화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나도 전쟁에 참여해서 장렬히 전사해야 되는데 피가 끓죠, 피가 끓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군부잖아요.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과 장성들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럼 보셨잖아요. 내 가족, 내 이웃,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 저기서 끔찍하게 다 살해당하고 온 거예요.
다 총 뽑아들었어요. 북한으로 가자고. 군부에 불만이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벌초 계획이 준비됩니다. 주석궁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두고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주석궁에 낙하고 폭탄을 설치해서 김일성과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고 강을 통해서 다시 귀화하는 비밀리에 벌초 계획까지 준비를 하고 훈련까지 해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느 순간 나타나서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을 죽이려고 들면 나에 대한 반역을 간주하겠다라며 올스톱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실미도랑도 약간 좀 비슷한 그러게. 느낌이 드는데 아니 훈련까지 이게 다 맞춰놓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 작전을 왜 취소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조금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비운의 국제 정세였어요. 그렇지.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향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미국도 소련도 모두 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상황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쟁을 할 줄도 알고 전쟁의 참상도 본인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을 스톱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세계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정말로 3차 대전 발발 직전이었어요. 우리가 냉전을 콜드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80년대 초반은 또 콜디스트 워라고 했거든요. 보통 맞아요. 냉전의 최악의 시기였어요. 냉전은 뭐냐? 전쟁을 못해요. 왜냐하면 전쟁 벌이면 다 양쪽 다 죽으니까. 망해요. 핵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약간 자제하자. 이런 상황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시해를 하려고 해버렸네. 여기에 정말 그 당시 이제 그 자료들 보면 미국 행정부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는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요. 전두환 정권에게 너희들도 지금 얻은 게 있다. 뭐냐면 솔직히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등등등으로 그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국민의 그 민심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권의 안정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정말 북한을 공격하고 너희 망할래. 안 그러면 잠깐 참고 정권 유지할래. 정권을 유지하는 걸로 택한 거죠. 당시에 지금 출범 때부터 그러니까 쿠데타로 했고 그다음에 광주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권의 정당성 이런 게 취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그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특히 뭐 미국은 절대적인 거고 근데 이 사건 딱 나니까 일단 서방 국가들이 다 북한을 비난하네. 그러다가 북한의 친화적이었다 이런 나라들도 다 북한 비난 성명을 내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전두환 정권으로서 볼 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상황도 악화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38년이 지났지만은 매년 10월 9일 날 언제부턴지 아웅산이란 그 자체에 한마디도 언론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그런 아픔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 지금 후손들에게 물어봐서 아웅산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없죠. 사실상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 나이가 좀 70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아마 점점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오늘 그나마라도 참 이렇게 다뤄주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